개인회생이라고 하면 보통 복잡한 법률 용어만 떠올리시죠?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주지법원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 기록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진짜 현실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법적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먼저 알아야겠죠. 도대체 어떤 사연을 가진 분이었을까요? 이분이요, 원래 목회자셨어요.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다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신 거죠.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려고 펜션 사업까지 시작하셨는데, 하필 그때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에는 추락 사고로 등과 발을 심하게 다치면서 소득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빚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일할 능력도 없고 사방에서 채권자들 촉촉 전하는 빗발치고 이분 입장에선 정말 개인회생 말고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선택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분이 겪어야 했던 그 9개월간의 법적 여정, 그 과정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 4월에 신청서를 처음 접수해서 다음해 1월에 최종 인가를 받기까지 꼬박 9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서류 제출도 해야 했고 특히 8월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죠. 정말 첩첩산중이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이 그냥 서류 내고 기다리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랄까, 법원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법원이 이거 증명하세요 하고 요구하면 신청인은 이렇습니다 하고 상세하게 답변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추정 소득 말고 실제 소득을 가져와라 하니까 1년치 운행 내역을 전부 제출했고요. 펜션 비품 같은 사업 자산도 다 공개하고 심지어 현금 인출 하나하나까지 전부 소명해야 했습니다. 정말 치열한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채권자, 그러니까 한 신용카드사에서 이 회생 인정 못하겠다. 꼭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거죠. 문제가 된 건 바로 40만 원이었어요. 롯데카드가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변호사 비용으로 40만 원 쓴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지적한 거죠. 사실 신청인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이 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 절차를 밟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수 비용이었다. 적극적으로 방어했고 다행히 법원이 이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단돈 몇십만 원의 거래 내역 하나까지도 얼마나 꼼꼼하게 들여다보는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꼼꼼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처음 신청했을 때의 재정 상태랑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재정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숫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가장 먼저 바뀐 건 소득입니다. 법원은 대충 이 정도 벌 것이다 하는 추정치는 인정 안 해요. 무조건 실제 데이터를 요구하죠. 그래서 1년치 은행 기록을 싹 다 분석해서 월 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했더니 처음 신청했던 177만 원보다 조금 적은 169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소득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도 34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조금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이상하게도 총 자산은 처음 신청할 때보다 오히려 230만 원 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론 갑자기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처음엔 미처 계산에 넣지 않았던 자산들을 법원이 다 찾아낸 겁니다. 예를 들면 보험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 25만 원, 그리고 펜션에서 쓰던 에어컨이나 TV 같은 비품들의 중고가치 140만 원, 심지어 용처가 불분명했던 현금 인출액 70만 원까지 이것도 당신 자산의 일부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숨어있던 자산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계산하니까 총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갚을 돈은 줄었는데 자산은 늘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 네, 이게 가능합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개인회생의 아주 중요한 규칙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갚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법원이 내린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소득 재산청에서 봤던 바로 그 금액이죠. 매달 31만 3원을 앞으로 36개월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갚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이걸 3년 동안 다 갚으면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계산해 보면 약 1,11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1,116만 원이라는 돈, 이게 이분이 원래 갚아야 했던 총 원금 1억 1,800만 원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단 9.4%입니다. 10%도 채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판결은 갚아야 한다는 의무와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한 개인의 현실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균형점을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분에게는 재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죠. 오늘 본 이 사례는 한 개인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길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한 개인의 회복과 사회의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과연 어디에 균형점을 두어야 하는가? 빚과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